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헬스조선 건강 콘서트 건강똑똑 사회자를 맡은 헬스조선 최지우 기자입니다. 오늘 건강똑똑 주제는 명의가 알려주는 당뇨병성 신장질환의 모든 것인데요. 이번 강연에서는 분당 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최성희 교수님을 모시고 당뇨병 신장질환 진단, 조기 발견, 그리고 적절한 치료법, 그리고 생활습관, 식습관 등까지 총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희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지금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성희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당뇨병 환자 중에서도 당뇨병 환자에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가 있진 않습니다. 근데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신장질환을 두려워하시는 이유는 나중에 내가 혹시 투석을 받게 되지 않을까, 투석을 받게 되면 굉장히 삶이 힘들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25년 전입니다. 그때는 환자들이 한 10년 정도 당뇨병을 앓으면 거의 투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합병증이 잘 조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당뇨병 약물 중에서도 신장 보호를 할 수 있는 약물이 많고 혈압약에도 굉장히 많은 신장 보호 성분이 들어가 있고 또 새로운 약제들도 신장을 보호하는 약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뭐 30년 이상, 40년 이상 당뇨병을 앓아도 투석을 받지 않은 환자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내용을 말씀은 드리겠지만 상당히 시작은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구나, 치료약이 많이 나와 있구나의 좀 희망적인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하도 혈당 스파이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정상적인 사람도 식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포도당이 밥 먹고 나거나 과일 먹거나 뭐 간식을 먹거나 하면 당연히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혈당 스파이크는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것인데 이 범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스파이크가 많이 생기시는 거죠. 우리가 인슐린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 밥 먹고 나면 원래 140 이상 혈당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140 아래에서 보통 식사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환자분들은 보통 200도 가고요. 400도 가시고 그러니까 이 단 거를 먹었을 때 정상 사람들보다 처리하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혈당이 200 이상, 300 이상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더 심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도 혈당 스파이크는 있다. 자연적인 거다. 그런데 굉장히 높은 혈당까지 자꾸 출몰하는 거죠.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하니까 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원래는 사람 몸에서 잘 이용돼야 되는 그런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제대로 이용을 할 수가 없어서 생기는 그런 질환들이 당뇨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형, 2형 이런 게 좀 어려우실 텐데 1형은 대부분 인슐린을 처음부터 맞아야 되는, 그러니까 소아 애들이 갑자기 어느 날 막 쓰러져서 응급실에 와서 보면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거의 없습니다. 드물게는 20, 30대 청년에서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인슐린이 아예 분비되지 않은 형태의 당뇨를 1형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인들이 당뇨병이에요 라고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성인형 당뇨인 2형 당뇨입니다. 임신성 당뇨라고 하는데 임신성 당뇨는 아기를 낳고 나면 대부분 정상이 됐다가 나이가 더 들면 또 당뇨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고위험군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1형, 2형 이렇게 뭐 임신성 당뇨 여러 가지 당뇨병의 종류가 있고요. 왜 걸리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나는 날씬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음식도 단 것도 안 먹는데 왜 걸리냐. 사실은 타고난 것이 80%는 넘습니다. 내 부모, 형제, 누군가 어떤 나한테 그런 체질을 물려준 것이 거의 80%는 넘고요. 그러면
내 형제가 4명인데 나만 당뇨병이 걸리고 나머지 셋은 안 걸렸다. 또는 거꾸로 나머지 형제는 다 당뇨병인데 나는 안 걸렸다. 그거는 사람마다 살아오는 거, 몸무게가 갑자기 증가하는 거, 뭐 스트레스의 레벨 이런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체질을 갖고 있더라도 모두가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이겠죠. 관리를 잘 하시면 좀 늦게 걸릴 수는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당뇨병은 내가 잘못해서 꼭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생활 관리를 하시는 게 걸리는 속도를 좀 늦게 늦출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합병증들이 대표적으로 있느냐, 당 수치만 높을 때는 주로 이 왼쪽 눈이 망가지거나 콩팥이 망가지거나 신경이 망가지거나 하는 증상들이 주로 생기는데요. 대개 당만 있진 않습니다. 환자들분의 대부분은 80%가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고지혈증. 당뇨병, 고지혈증은 거의 같은 병입니다. 의사가 보기에는 다른 병이 아니에요. 근데 고지혈증이 더 먼저 생깁니다. 보통 좀 젊은 나이에 고지혈증이 왔다가 좀 지나면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80%가 겹치니까 뭐 거의 같은 병이거든요. 고혈압 한 60%가 당뇨병 환자 고혈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병, 고지혈, 고혈압이 같이 있게 되는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은 혈관이 막히게 되는 병들, 그게 중풍, 뇌졸중이라고 하는 중풍, 심장의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 또는 뭐 심장 흉통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같은 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병이 있고 고지혈이 있고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이 양쪽이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망막도 망가지고 신장도 망가지고 그리고 신경도 손발이 저리고 그런 망가지는 증상에 이런 혈관이 막히는 증상까지 생길 수 있는 게 좀 당뇨병의 무서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합병증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면 자꾸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게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신장이 나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고혈압만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신장에 특수한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걸 신사구체염이라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다른 이유도 많지만 대부분 5, 60대 이상의 콩팥이 나빠지는 사람들은 당뇨병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당뇨병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신장이 나빠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좀 어렵지만 보시면 뭐 90대 80대 이후는 오히려 신장병이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미 사망하시는 분들은 사망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50대, 60대 이럴 때 굉장히 신장 합병증들이 좀 세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콩팥도 나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콩팥을 검사를 안 해보면 모르시거든요. 증상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거의 30% 이상 10명 중에 3, 4명은 나도 모르게 신장병, 콩팥이 시작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통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10명이 진단을 받으면 이미 성인형 당뇨병의 경우는 3, 4명 정도는 신장병이 시작하고 있는 거죠. 뭐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단백뇨가 조금씩 나온다거나 그런 걸 이제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은 어떠냐?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당뇨병 환자가 제일 신장이 나빠지는 원인의 1등입니다. 1등.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거의 한 40% 신장이 나쁜 환자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투석을 제일 무서워하시는 투석을 받는 환자의 48%, 그러니까 거의 뭐 반수 정도는 당뇨병 때문에 나중에 결국 투석을 받게 되는 걸로 연결이 돼서 아, 당뇨병의 여러 가지 합병증 중에 진짜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이제 콩팥이 나빠지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 점점 우리나라 수명이 늘어나고 조금 건강해지면서 60세 이상에서도 계속 당뇨 관리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결국 합병증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특히 60세 이상의 환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신장 질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노령 인구의 이제 증가에 따른 그런 수치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이 증가율을 보면 이 전체적으로는 약간 중국 계열, 싱가포르,
대만, 뭐 이런 중국 계열의 환자들이 유병률은 높습니다. 신장을 갖고 있는. 근데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유병률 자체는 좀 낮지만 빨리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은 증가율이라 그러는데 이 신장병이 늘어나는 거는 우리나라가 거의 1등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투석을 이미 받기 시작하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안 그런 굉장히 제 환자 중에 거의 20년 가까이 투석 받으신 분들도 잘 관리해서 건강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개 투석을 받게 되면 여러 장기가 이미 나빠진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암 환자들보다 이 왼쪽의 녹색이 암 환자들이 사는 확률이고요. 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에 몸이 너무 안 좋으신 환자들은 거의 암 환자와 대비할 정도로 좀 사망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장기가 이렇게 망가지기 전까지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지 않도록 그런 어떤 경각심을 주는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병이 당 수치만 높고 신장병이 신장만 나쁘고 이러면 너무 고마운데 사람의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이 나쁘면 이런 합병증들이 생기는 것처럼 신장이 나쁜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질환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젊은 사람들 중에 콩팥이 나빠지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이유 때문에 나빠질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20, 30대에 굉장히 비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원래 당뇨병 수치까지 가지 않았는데도 콩팥이 나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만도 콩팥 나빠지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장기가 제가 아까 연결되어 있다고 좀 과장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간, 콩팥, 심장, 콩팥 이런 거는 서로 장기들이 서로 도와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장이 확 나빠져 버리면 심장이나 간도 결국은 부전 상태를 겪게 돼서 신부전, 간부전이 동반될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당뇨병이 있으면서 또 신장질환까지 가게 되면 다른 합병증들, 뭐 심장이 나빠지거나 콩팥하고 간이 같이 나빠지거나 여러 가지 장기들의 부전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거를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예, 굉장히 또 많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피검사를 하고 소변검사를 하고 하면 단백뇨 같은 거 알 수가 있고 또 피검사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지표로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하면 내가 얼마나 콩팥에서 잘 걸러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신사구체 여과율입니다. 그러면 내 신사구체 여과율이 GFR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90 이상 되면은 완전히 괜찮은 겁니다. 두 번째로 신사구체 여과율이 뭐 90까지 넘진 않지만 60에서 90 사이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요 두 번째 단계까지는 정상인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신사구체 여과율이 이미 60 아래다. 요 세 번째죠. 요 60 아래다까지 되면은 이제는 신장 기능 저하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사구체 여과율이 내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본인이 보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시면서 관리를 좀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신사구체 여과율이 뭐 50도 안 되고 15도 안 되고 이렇게 점점 진행하는데 특히 저 마지막에 신사구체 여과를 걸러내는 게 15도 안 되는 상태에서는 심각하게 투석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10 미만의 경우는 대부분 투석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빠진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 좀 서러운 건 여기서부터 1, 2, 3으로 나빠지는 거는 시간이 천천히 걸리는데요. 3, 4, 5, 6으로 나빠지는 건 빨리 걸립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미 3단계 60 아래까지 접어들기 시작하면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시는 거죠. 저 당뇨약은 신장보호제가 들어가고 있나요? 제 혈압약도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인가요? 뭐 다른 신장보호제를 또 제가 먹고 있는 게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들을 의사들이 굉장히 이분은 되게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라고 하고 또 이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사구체 여과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1, 2 정도 90
또는 60 이상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뭐 따로 아주 특별한 관리라기보단 뒤에 말씀드린 음식이나 생활요법 관리, 또 당 조절 잘하고 혈압구 조절 잘하고 이런 쪽으로 그냥 기본적인 관리들을 하고요. 이제 3단계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들은 약물도 특별하게 선택을 하고 환자한테 더 주의 깊게 생활 습관도 가르쳐 드리고 뭐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뭐 그러나 이제 3, 4 내가 벌써 60도 안 돼, 나 50도 안 돼 이렇다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탈수가 됐어. 또 무슨 진통제를 어디가 아파서 아주 오래 갑자기 한 달 이상 먹었어. 그럴 때는 신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일시적으로 떨어진 케이스들은 대부분 회복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한 번 수치가 좀 나빴다고 해서 무조건 절망하실 건 아닌데 이게 뭐 3번 이상, 4번 이상 계속 수치가 낮아지고 있는 거면 만성 신부전이 그래도 있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당뇨병을 앓고 계시고 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여기 오셨겠죠. 그러면 심장 건강 상태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제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약간 무섭다고 하는 게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뭐 여기가 옆구리가 아파요 선생님 막 그러시는데 심장 나빠진다고 옆구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소변을 봤더니 거품이 많아요. 거품이 많으면 물론 단백뇨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음식만 먹어도 뭐 거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소변에 뭐 균이 있어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품만이 다 정답은 아닌데 그래도 내 소변을 한번 보시고 거품이 좀 많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단백뇨 검사를 하는 거는 권고를 해드립니다. 어쨌든 좀 증상이 없고 소변량이 줄거나 뭐 그러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정기 검사를 꼭 하시는 것밖에는 사실은 답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당뇨를 꽤 오래 알았고 특히 이 합병증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망막이 망가졌거나 신경이 망가졌다는 합병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되게 콩팥도 좀 나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신장을 꼭 더 정밀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사구체 요가율을 공부했거든요. 사구체 요가율이란 건 신장에서 여러 가지 노폐물을 걸러내는 그런 기능이죠. 우리가 신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구체 요가율과 알부민뇨가 단백뇨입니다. 소변 검사, 피 검사를 같이 하시면은 이 두 가지를 대부분 저희가 체크합니다. 웬만한 뭐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동네 병원이나 피 검사를 하셨을 때 사구체 요가율은 거의 나오게 돼 있고 알부민뇨는 소변에서 특수하게 알부민을 재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알부민뇨 검사가 되어 있나 단백뇨 검사가 되어 있나를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단백뇨도요 한 30mg 이상이 되어야 이제 미세 단백뇨, 그러니까 단백뇨가 미세 단백뇨가 있고 300이 넘어가면 이제 중등도 단백뇨가 있고 뭐 1g도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심한 단백뇨 이런 단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지금 상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미세 단백뇨라고 하는 하루에 30mg 이상의 단백뇨가 내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30mg 이상의 알부민뇨, 단백뇨가 나올 경우는 어느 정도 신기능이 조금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사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있고요. 또 제가 아까 사구체 요가율 90 이상 완전 슈퍼 정상이겠죠. 그리고 뭐 60에서 90 사이는 그냥 어느 정도 나이에 따라서 정상으로 보는데 60 미만이면 사실 정상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사구체 요가율 60 미만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두 개를 다 체크를 해보시면 굉장히 똑똑하신 환자분입니다. 저희가 기준이 알부민뇨가 있거나 아니면 신사구체 요가율이 좀 떨어져 있거나 이런 거를 이제 양쪽 기준을 다 확인해서 이분이 신기능이 나빠지고 있구나라는 걸 의사들이 생각하고 이런 단계에서는 이제 약물을 보통은 이제 상세하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좀 더 신장 보호 기능이 더 강력한 그런 것들로 저희가 바꾸기 시작하죠.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나라에 제가 막 항의하고 있는데 당뇨병 환자 6개월에 한 번 내지는 1년에 한 번만 보험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만 단백뇨 검사 보험을 해주고요. 이미
미세 단백뇨가 있는 환자는 거의 3, 4개월에 한 번씩 갈 때마다 그것들이 증가되는지를 보는 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변 검사한 지가 얼마나 됐지? 1년 넘었나? 1년 안 됐나? 나 원래 단백뇨가 있다 그랬는데 또 검사를 안 했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는 환자분들이 챙기셔서 단백뇨가 있는 경우는 거의 그래도 1년에 두세 번 이상은 해보시는 거를 권고를 해드립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되게 좀 부끄러운 일인데 굉장히 검사도 많이 하고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하지만 이 두 가지 검사를 정말 잘한 경우를 찾아보니까 한 가지씩은 잘하세요. 한 가지씩은 잘하는데 단백뇨가 있는데 사구체오갈이 없거나 사구체오갈이 있는데 단백뇨가 없거나 그러니까 두 가지를 꼭 해야 되는 케이스 중에 좀 못하신 케이스가 30%두 가지를 다 한 경우가 30%밖에 아직 없어서 저희가 이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학회를 통해서 검사율을 좀 높이고자 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께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나는 사구체오갈이나 단백뇨 같은 거를 의사한테 요구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스마트한 환자분이 되시는 거죠. 사구체 여과율 아까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왜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사람의 콩팥에서 1분 동안 잘 모든 걸 걸러내느냐 많이 걸러낼수록 좋겠죠. 나쁜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걸러내는 것들의 어떤 용량이나 속도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의사들이 그냥 쉽게 신기능이 좀 안 좋으세요 떨어졌어요 이런 거는 대부분 신사구체 여과율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냥 말씀드리진 않아요. 환자 얼굴 보고 신기능이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것들이 다 체크되고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설명을 더 해드리면 이런 단계들이 있고 대부분 증상이 없는데 투석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여러 가지 수분에서 걸러야 되는 노폐물들이 쌓이면서 피부 밑이 무지 가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나이 드시면서 건조해서 가려운 거하고는 다르고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증상적으로 피부 색깔도 변하면서 아주 심하게 가려운 그런 증상들 또 메스껍고 뭐 토할 것 같고 그런 몸에 노폐물들이 쌓이면서 느끼는 증상들이 이제 투석을 좀 앞두고 있는 이런 환자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세요. 이제 그때 가서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보이는 거죠. 그전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증상이 있진 않습니다. 이런 저희가 다 보면서 좀 복잡한 표라 저희가 의사들이 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희도 차트에 이거를 공식을 다 넣어놓고 입력하면 자동 계산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기 어렵고 환자의 뭐 크레아티닌이라고 하는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거, 뭐 여러 가지 나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하고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몸의 전체 체품의 면적을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는 거라 되게 어렵습니다. 이걸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검사한 결과를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신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백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측정하면 되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혈뇨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혈뇨. 근데 혈뇨는 오히려 혈뇨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요로나 신장에 돌이 있거나 아니면 뭐 암 같은 게 혹시는 있거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방광염이 심해도 혈뇨가 나옵니다. 뻘겋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단백뇨보다는 혈뇨 쪽이 많은 질환은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높고요. 되게 당뇨병 때문에 단백뇨가 빠져나갈 경우는 색깔이 변한다기보다는 그냥 거품이 좀 많이 나는 형태이긴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거품이 많이 나는 경우 단백뇨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단백뇨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뭐 어쨌든 저희가 이제 매년 검사를 꼭 해야 되는데 제일 쉬운 거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뭐 약국 가서 물어보시면은 저희 단백뇨 체크하는 거 달라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알록달록한 이런 조그만 종이 요만한 거 이제 혈당 재는 스트립 같이 생긴 걸 줍니다. 그럼 그거를 자기 소변에 이렇게 담가 보면은 색깔이 변하죠. 그런 걸 가지고 사실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이 색깔이 알록달록한 게 변하는 게 밑에 보면 배색 그 통에 보면은 단백뇨가 많을 때 색깔이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 소변에다가 담궜다가 이 색깔을 비교해 보면 단백뇨가 많은 경우 색깔이 진하게 나온다 그러면 병원에서 확인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거는
몇 미리그램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는 없어요. 그냥 단백뇨가 좀 많이 나온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백 검사지를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단백 검사지를 사셔서 한번 해보시고 뭐 의사를 찾아가시면 이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그거보다는 병원에서 하시는 거는 알부민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정확하게 정량을 합니다. 양을 잽니다. 양을 재서 30이냐, 45냐, 뭐 50이냐, 100이냐 이렇게 양을 다 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30에서 300 사이는 미세라 그러고 미세 단백뇨, 300 이상이 넘어가면 조금 미세 단백뇨보다는 거대 단백뇨라 그러는데 이제 그게 한국말이 좀 안 맞지만 어쨌든 미세보다 많은 단백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300 이상이 되는 경우는 꽤 신장 질환이 그래도 진행하고 있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이런 단백뇨가 내가 몇 미리그램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학병원에서 또는 큰 병원에서 정량을 한 경우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몇 미리그램이 나오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두 가지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사고체 여가율은 괜찮은데 단백뇨는 나오고, 신사고체 여가율은 좀 떨어졌는데 단백뇨는 안 나오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복잡한 케이스들은 어쨌든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가 더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백뇨가 좀 많이 나오는 경우들을 더 여러 가지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저희가 하려고 되게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약물을 사용하거나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통하거나 나쁜 약물, 뭐 굉장히 진통제를 오래 먹다가 뭐 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어도 알부민뇨를 한 30% 이상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들을 약물로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환자분들의 이제 생활요법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제가 이 신장질환이 좀 위험하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해서요. 거기에 비해서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거 보고 제가 놀랐는데 대부분 신장질환은 투석 외에는 그 앞에는 잘 알지도 못하시고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생각보다는 당뇨병 신장질환에 대한 인식 정도는 생각보다 낮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파트로는 어떤 음식을 뭐 안 먹으면 좋을지가 제일 환자분들 관심이시죠. 그래서 음식 하나하나 다 물어보시고요. 요거 먹어도 돼요? 요거 안 먹어도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물어보실 것 같으세요? 다 건강 보조식품 물어보시거든요. 오메가3 먹어도 돼요? 뭐 새싹보리 먹어도 돼요? 이렇게 다 물어보세요.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 보조식품은 약효를 통과하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식품으로 가는 겁니다. 식품으로.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은 사실은 의사들이 보기에는 약의 개념은 전혀 아닌 거죠. 어느 정도 건강보조식품 뭐 드시는 걸 뭐 비타민 드시고 이러시는 거 막지는 않는데 그게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약효가 없는 것들이 식품입니다. 어떤 식사를 좀 해야 되느냐 이거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콩팥 나쁜 사람들한테 뭐 조심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짠 거 안 먹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콩팥이 좀 나빠졌다고 생각을 하면 나트륨은 또 꽤 줄이셔야 되고 생각보다 국이나 찌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운 음식은 짠 걸 잘 못 느낍니다. 매운 거와 짠 거가 입맛이. 그래서 맵게 먹기 때문에 짜게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꼭 찌개나 국 이런 데다가 제 환자들한테는 뜨거운 물을 한두 컵 정도는 더 첨가해서 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이나 찌개를 좀 싱겁게 먹게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염식은 필요합니다.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백질 섭취라는 거 고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콩팥 나빠지면 무조건 안 먹으려고 그러시거든요. 그냥 채식으로만 하시려고 그러고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고 단백질은 먹어주는 거는 중요합니다. 단지 단백뇨가 너무 심한 분들이 한꺼번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를 내내 안 먹다가 갑자기 나가서 갈비를 막 2, 3인분씩 드십니다. 근데 그러면 단백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콩팥이 견디질 못합니다. 내가 밥 먹을 때 고기를 조금 이렇게 나눠 먹으면 콩팥이 걸러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안 먹다가 막 삼겹살 3인분, 뭐 갈비 뭐 막 드시면 어떻게 몸에 그냥 단백질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콩팥이 그물 같은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물이 견뎌내질 못해요. 또 망가져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할 때는 단백질은 조금씩 자주 나누어서 섭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 양은 좀 줄이셔야 되고
한꺼번에 먹는 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나이가 드실수록 단백질을 안 드시면 근육도 헐렁헐렁해지고 너무 몸무게도 빠지고 안 좋기 때문에 식사 때마다 조금씩 단백질을 나눠 먹는 이제 그런 것들을 꼭 권고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콩팥이 많이 나빠지면 거의 투석 무렵까지 나빠지시면 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걸 포스포러스 인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인이 많이 든 식품들 되게 많아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주로 유제품, 우유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멸치, 북어 이런 데도 꽤 많기 때문에 인이 많이 올라가 있는 만성 콩팥 환자는 저희가 인 식품을 좀 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내가 약간 나빠진 그런 정도 단계에서는 인식품 조절까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투석을 정말 앞두고 있고 이미 인수치가 아주 높고 이런 경우는 저런 식품들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겠고 저희가 또 약이 있습니다. 인은 만약에 높은 경우는 인을 줄일 수도 있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미 환자분들이 인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약들을 처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은 어떻게 할까요? 수분은 저는 항상 환자들한테 콩팥은 나무라고 말씀드려요. 나무. 우리가 나무를 잘 살리려면 수분이 과다해도 죽고요. 수분이 없어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해보실 때 혀가 바짝 마를 정도로 탈수가 되는 것은 하지 말고 적절히 수분 섭취해서 혀가 좀 만져보면 그래도 촉촉할 정도의 수분량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너무 물이 말라버리면 걸러내질 못해요. 소변으로 걸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 일반인보다 약간의 물을 더 섭취하는 정도로 하시되 자주자주 혀의 상태 같은 걸 좀 체크해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인, 칼륨, 나트륨 이런 게 다 전해질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심장이 전해질을 조절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심장이 나빠지면 이런 전해질들이 다 망가집니다. 근데 칼륨이 너무 높으면 이 사람이 심장에 부정맥이 생깁니다. 그래서 갑자기 칼륨이 높으면 쓰러지기도 하고 부정맥이 심하게 오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단계 이상의 콩팥이 나빠진 분들은 본인의 칼륨 수치가 높은지를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병원에 가셨을 때도 내 칼륨 수치는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륨이 좀 중요한데 콩팥이 많이 나빠진 환자는 당뇨병에 좋다고 하는 음식을 섭취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콩팥이 투석에 가까워질수록 당뇨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을 덜 먹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전해질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야채를 생으로 먹으면 좋겠죠. 근데 칼륨이 높습니다. 생야채는. 그래서 시금치 같은 것도 물에 다 데쳐서 물로 칼륨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먹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야채를 생야채를 많이 들기도 신장 기능이 많이 나빠지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채 같은 것들도 생야채 먹기가 좀 어려워지고요. 더군다나 이런 칼륨 수치는 잡곡에 많아요. 잡곡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당뇨병을 조절하려고 잡곡을 막 먹고 오면은 신장 기능 나빠졌다고 선생님들이 또 얘기해서 잡곡 먹지 마세요. 그냥 흰쌀밥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요? 당은 나빠질 것 같고 잡곡도 먹지 말래고 야채도 먹지 말래고 막 이렇게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정답은 콩팥이 많이 나쁜 경우는 콩팥에 맞춰야 됩니다. 콩팥에 맞춰서 칼륨이 적게 생야채나 잡곡류를 좀 줄이시고 당이 좀 올라가더라도 다른 거를 조절을 해야지 음식 자체로 봤을 때는 신장이 많이 나빠진 경우는 신장이 좀 우선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헷갈릴 게 아니라 잡곡도 먹지 마라, 야채도 먹지 마라 그 정도로 나쁜 콩팥 상태가 됐다면 그걸 지키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는 거 단백뇨 줄이는데 도움 됩니다. 근데 당뇨병 환자는 약을 먹고 계신 분들은 특히 공복에 운동하지 마세요. 식사 안 한 상태에서 새벽에 운동하시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점심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야산에 올라갔다 오시면 저혈당 생겨서 쓰러져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운동하는 건 좋은데 식후 운동이 훨씬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식후 혈당 스파이크도 줄이고 저혈당도 안 오게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 후에 운동하셔라. 식사 후에 많이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운동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술이나 금연 같은 건 모든 건강에 안 좋지만 이 콩팥이 혈관 덩어리거든요. 혈관 덩어리인데 담배를 피시게 되면 담배가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게 더 같이 부스터처럼 나빠집니다. 그래서 금연을 좀 잘 하시고 당, 고혈압,
고지혈, 아까 3마리 그 친구처럼 붙어 다니는 그 질환은 같이 통으로 관리를 하셔야 신장이 나쁜 것들이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혈당 조절해라, 열심히 혈압 조절해라. 그렇게 해야 이런 신장 질환이 아까 단계별로 이미 나빠졌더라도 더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굉장히 뻔한 얘기인데 굉장히 잘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열심히 하시도록 좀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약도 요새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저 SGLT2 억제제라는 것이 나오면서 여기 근간 한 3년 정도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신약으로 처방을 되고 있습니다. SGLT2 억제제가 소변으로 당분하고 나트륨하고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약인데요. 저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아주 혁신적으로 콩팥 질환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콩팥 질환에 도움이 되고 아까 말한 사구치 여과율, 단백뇨 이런 쪽으로 다 엄청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 중에 이미 한국에도 많습니다. 아주 많고 내 약에 내가 신장이 나쁜데 이런 약이 또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의사랑 같이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압도 어떤 특별한 혈압약 계열은 신장 보호 효과가 굉장히 강합니다. 대부분 제가 쓰는 당뇨병 환자의 고혈압 약은 저는 100%다 이런 약을 씁니다. 당뇨병 환자가 오시면 처음부터 아예 100% 신장 보호 효과가 있는 혈압약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시면 되고, 또 요새는 신장에 직접 작용해서 신장의 염증을 줄여주고 단백뇨를 줄여주는 약들이 또 신약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미 개원가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신장 질환을 처치할 수 있는 무기가 많이 요새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많이 정말 좋아졌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좀 나빠질 수 있는데 진통제가 대표적입니다. 자꾸 여기저기 아프시죠, 나이 드시면. 그런 거를 이기고자 너무 진통제를 많이 드시면 신장은 진통제에 취약합니다. 진통제 많이 드시는 분이 빨리 나빠집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많이 먹고 있으면 좋지 않고요. 또 항생제라든지 CT 같은 거 찍을 때 사용하는 조영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신장이 그래도 위험할 수가 있는데, 조영제는 신장이 나쁜 경우는 저희가 약도 다 조절하고 미리 링겔도 주고 이렇게 다 처치를 하기 때문에 괜찮고요. 신장으로 배설되는 항생제 같은 경우도 웬만한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라 환자분들이 만약에 신장이 나쁘다면 일부러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의사한테 상의를 하면서 맡겨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좀 결론적인 슬라이드일 것 같은데요. 다 잘하셔야 됩니다. 운동도 하고 저는 식후 운동을 좀 권하겠습니다. 너무 비만하면 또 신장도 나빠지고 다른 문제들도 생길 수 있죠. 고혈압, 고지혈, 당뇨 3개는 무조건 형제입니다. 이 3형제를 다 잘 다스려야지 하나만 다스린다고 절대 병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가지 위험 인자를 전부 다스리고 술, 금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건강 상식을 지켜주시고요. 신장은 나무와 같습니다. 물이 너무 많아도 죽고 물이 너무 부족해도 죽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항상 혀에 그런 촉촉함 같은 걸 체크하시면서 물을 먹어주고, 또 단백질도 우리나라 스타일대로 외식하자 하고 나가서 삼겹살 한꺼번에 먹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밥 끼니마다 조금씩 단백질을 나누어서 섭취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신장이 많이 나빠진 경우는 야채도 데쳐 먹고 잡곡보다는 그냥 흰쌀밥 드시고 이런 식으로 좀 신장을 위하는 쪽에 식이요법을 하시는 것도 권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